얼마 전 저는 지하철 환승통로 한가운데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 소년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찢어진 신발, 어디에서 잠들고 어디에서 식사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아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혼잡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딱 한 장의 사진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아이 목에 걸린 흑백 사진, 그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제가 30년 동안 잊지 못한 단 한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그 아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미해결 과제를 끌고 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도 아니고 누군가의 장난도 아닌 제가 외면한 채 살아온 시간이 그 아이를 통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친다면 또 한 번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역사에서 만난 한 노숙 소년,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 걸린 사진 한 장이 어떻게 제 인생과 한 가족의 운명을 180도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저처럼 한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죄책감을 구원으로, 슬픔을 봄날로, 단절을 가족으로 바꿔놓는지 분명히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리는 이름 하나가 조용히 다시 빛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심 어린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잠시 멈추시고 무료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정성껏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지하철 환승통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고 안내방송이 계속 울리는 그곳에서 저는 단 한 소년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낡은 기타를 조심스럽게 꺼내고는 추운 바닥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아이. 목도리는 헤어지고 점퍼는 낡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쪽에 관심을 잘 두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선이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의 목에 걸린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 투명 케이스에 넣어진 채 그의 목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제 가슴을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 얼굴을 알고 있다. 아니, 틀릴 리가 없다. 세상이 끝나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던 얼굴. 바로 제가 30년 넘게 찾아 헤매던 사람, 제가 평생 죄책감으로 품고 살아온 그 한 사람, 소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그 소년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됐는데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잃어버린 인연이 사람들 사이 틈에서 조용히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소년은 노래를 부르다 잠시 손등으로 코를 훔치더니 무심한 듯 사진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사진은 그 아이가 그냥 아무 사진이나 목에 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고 세상 일에 괜히 관여하는 편도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소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곁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 우리 엄마랑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엄마, 그러니까 제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왜 내 아내가 아닌 내 첫사랑을 닮았다고 느꼈을까요? 아들의 그 한마디로 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진이 왜 이 아이 목에 걸려 있는지,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외면하며 살아온 그 과거가 어떤 방식으로 제게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내가 찾는 사람이 정말
그 아이와 연결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저는 그 아이의 노래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노래는 서툴렀지만 표정은 참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겠다고 필사적인 모습도 아닌 그저 살아보려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아주 조용한 아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지하철 한복판의 소년이 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뒤집어 놓을 줄은, 그리고 3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죄의 문이 그 아이의 사진 한 장 때문에 다시 열릴 줄은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그 아이의 노래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내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확신할 만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에 걸린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느리게 모습을 드러내며 다시 제 앞으로 걸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소년이 쓰는 기타 가방에 보육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육원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제 첫사랑 소희가 사라질 때 그녀는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두려운 추측과 아들이 우연히 발견한 단서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 보육원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루트로는 접근할 수 없었고 대부분은 아주 오래된 서류들이라 흔적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한 장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 날짜는 20해 가까이 지난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입소 당시 아이의 이름은 미나린, 부모 정보는 공란.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소지품 하나,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인물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에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신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라는 아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왜 지하철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정의 문제를 넘어 제 인생 전체와 얽혀있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할인이 지내고 있다는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좁고 낡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난로 앞에서 혹시나 밤이 춥지 않았는지 헌 이불을 손으로 꾹꾹 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인 같은 아이가 저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잠시 경계했지만 아들의 부드러운 말투 덕분인지 금세 경계를 풀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방 한쪽을 둘러보다가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헌 가방들 사이에서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작은 비닐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겠지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끌림으로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종이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장, 제 눈을 사정없이 찌르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윤소희. 그 이름 앞에서 저는 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제 손이 들고 있는 이 종이는 분명 할인과 관련된 기록이었고 이 기록이 말하는 어머니의 이름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길 바랐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해버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죄책감으로 그리워했던 그 사람, 내가 끝까지 잡지 못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제 표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 많이 힘들게 자랐어요. 하지만 늘 밝았어요. 엄마 사진을 한 번도 놓지 않았고 누가 그 사진이 뭐냐고 물으면 엄마는 내가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사진 한 장으로 버티며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진이 바로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라는 사실, 그 두 개의 진실이 한꺼번에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곧 커다란 위험에 휘말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과거는 결국 제가 두려워하던 방식으로 저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고물상을 나왔을 때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드디어 제 어깨 위에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죄의 그림자, 제가 외면하면 사라질 줄 알았던 그 과거가 이제는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숨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저질렀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할 때라고. 저는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만약 할인이 정말 소희의 아이였다면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며 겪었을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외면한 채 재벌이라는 이름을 등에 지고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왔다는 사실, 이 모든 생각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조심스레 제게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소년이 요즘 지하철 단속에 자주 걸린대요. 버스킹 장비를 압수당하기도 하고 어쩌다 밀치기도 당하고 요즘 단속이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지하철 단속의 비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밀치고 닥달하는 방식,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고질적인 시스템, 그 안에서 약한 사람은 항상 더 약해지고 강한 사람은 모르쇠로 버틴다는 사실, 저는 그런 현실을 수없이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공익사업 중 일부가 바로 그 지하철 안전 단속과도 얽혀 있었기에 제 마음은 더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할인이 위험하다, 그 말이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결국 지하철역으로 직접 갔습니다.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려고, 그리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단속 인력들이 많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역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하철 기둥 뒤에 서서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살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을 오랫동안 맞은 듯 목이 쉬어 있었고 목도리는 더 낡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도 자신이 받은 작은 돈을 세심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환경이 삶을 바꾸지 못해도 삶을 향한 태도 하나만은 참 단단하게 품고 가는구나. 그 점에서 저는 묘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서 갑작스럽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두세 명의 단속 요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기엔 단순한 제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거칠고 성급했습니다. 한 요원이 할인의 기타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아이도 본능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 작은 저항이 상황을 순식간에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속 요원 한 명이 아이의 어깨를 억지로 밀어붙였고 그 순간 아이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할인이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가벼운 비명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 섞인 숨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이나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3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사람의 아이를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 쓰러져 있는 아이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손등은 심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아이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쪽에서 차량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연결된 배송구 쪽으로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아이를 무릎 위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앞에 바닥에 떨어진 사진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떨어진 사진, 흑백 사진 속에 그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그 눈빛이 저를 꾸짖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잃을 건가요? 이번에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부르며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소리를 확인한 순간 거의 울 듯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와 이 아이의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 이 한 번의 사고가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모든 진실을 깨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할인을 안고 있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검은색 벤에서 내린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듯 흔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경호팀장이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더니 단속요원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단속요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버스킹 금지 구역이라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말, 아이의 저항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말, 단속 규정 때문이라는 말 듣고 있자니 제 속에서 분노가 메마른 불씨처럼 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더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불법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금 한 행동이 불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할인의 이마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흘렀고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호팀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제 손에 실린 아이의 체중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제게 살려달라고, 이제라도 붙잡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분명 나와 상관없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절박하게 아이를 지키고 싶은 걸까? 아이를 들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번도 넘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지켜야 했던 사람을 끝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이를 응급실 침대에 눕히고도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손을 떼면 이 아이 역시 제 손끝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급하게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할인의 의식은 흐릿했고 작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위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응급의가 제게 말했습니다. 안정을 위해 바로 CT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호자분이시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보호자, 그 한 단어가 기묘하게도 제 마음을 베듯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이 아이에게 누구인가?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경호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살며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대신 보호자 서류 작성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는 그의 말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게.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는 더 이상 남처럼 굴 수 없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이미 아이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난 뒤 저는 할인이 누워있는 CT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죽음, 떠남, 상실, 이 세 단어가 30년 전 그날처럼 다시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소희도 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잠시 뒤 CT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큰 손상은 없지만 충격이 심해 의식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옆으로 옮겨진 병실에 들어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흑백 사진 속의 소희가 병실 공기 속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과 지금의 아이를 겹쳐보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는 어떤 확신이
확신이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 내가 다시는 일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와 제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진실이 바로 내일 제 손에 들려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쓰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할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은 가늘고 일정했지만 중간중간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마다 제 마음은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숨이 끊어질까 두려워 제 숨조차 얕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병실 복도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춘 새벽,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아,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안다. 아니, 너를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다. 너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을, 너의 목에 걸린 그 사진 속 사람을, 어쩌면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기다려온 건지도 모르겠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제 과거를 건드리는 말은 입 밖에 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건 소희가 제게 남긴 마지막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있던 시간이 이 아이의 등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할인이 아주 희미하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이 조금 올라 있었지만 숨은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아이에게 링거를 점검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소희의 아이로 태어났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아버지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나는 이 아이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가?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년 전에 떠나간 사랑의 그림자가 지금 제 앞에서 이 아이의 얼굴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앞에 서는 일이 이렇게 두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경호팀장이 병실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어젯밤 벌어진 일에 대해 지하철 공단 측에서 조사팀을 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요원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여론이 커지면 곧바로 대응이 필요할 것, 저에게 언론이 접근하기 전에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을 것이라고 제가 가장 잘 아는 그 기업식 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다치게 한 사람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일은 감출 수 없다. 그런데 경호팀장은 대표이사나 회장단에 보고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경호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 이건 숨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우리 회사 사업과 관련된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거라면 나는 더더욱 숨길 생각이 없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해도 낯설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이 더 이상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순간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하얀색의 조용한 봉투였습니다. 전날 급하게 신청했던 DNA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30년 동안 봉인돼 있던 제 과거와 지금 제 앞에서 잠들어 있는 이 아이의 미래가 모두 바뀌게 되리라는 걸요. 손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잡는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맞아도 아버지가 아니어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저는 한참 동안 손끝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하얀 종이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지난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제 과거를 심판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제 미래를 열어줄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반으로 접힌 결과지가 보였고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심장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뛰었습니다. 결과지는 매우 짧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그 한 문장은 제 무릎을 꺾을 만큼 무겁고 잔인했습니다. 부성불일치.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딘가는, 정말 아주 작은 어딘가는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 사실이 분명한데도 왜 심장이 이렇게 아픈 걸까? 왜 손끝이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저 안도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또 한 번 무너져야 하는 걸까? 결과지를 든 채 병실로 돌아오니 아이의 숨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자 불과 며칠 전 처음 본 아이가 이미 제 인생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삶을 지나 여기까지 흘러온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사진 속 여인은 정말 소희가 맞는가? 그렇다면 왜 이 아이가 제게 오게 된 것인가? 제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고물상 할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고물상에서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작고 구부정한 어깨, 작은 손가락 마디마다 남은 세월의 흔적. 하지만 눈빛만큼은 오히려 어린아이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을 읽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마치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이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사진 속 그 사람 이름이 정말 윤소희입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천천히 앉더니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친엄마 맞아요. 그 사람 이름 윤소혜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비밀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소희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았던 이야기, 남편에게 버림받아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사연,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기를 맡기며 울부짖었던 마지막 날, 그리고 제가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희가 제 이름조차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무겁게 홀로 버텼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크게 상처받고 떠났는지. 저는 그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그녀를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에게 친아버지가 누군지. 소희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 죽기 직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없어도 잘 살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원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찾아가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소희는 제가 그녀를 잊고 떠난 게 아니라 제가 그녀의 삶을 바꾸기에 너무 무심하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그 하늘, 그 아픔을 그동안 누가 짊어지고 살아왔습니까?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엄마의 사진 한 장을 목에 걸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헤매며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한참 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 아이가 내 인연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가 앞으로 살 날들의 모든 방향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병실안 공기가 한순간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잠든 채 고른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아이의 얼굴은 마치 세상을 향한 마지막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신 하나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이 외면해온 죄의 끝에서 내게 다시 보내진 기회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먼저 누군가의 사람이 되어주는 일, 그 소박한 진실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 그 확신이 자리 잡자 뒤늦은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손에 들려있는 DNA 결과지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건가요? 그 질문은 날카롭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묻는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답해도 그 말은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그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빠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 엄마 닮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먼저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와줍시다. 아버지가 혼자 겪은 일, 이제는 제가 같이 겪을게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숨을 고르기도 힘들 만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우진의 말에 비로소 제 마음속의 마지막 저항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 아이가 내 앞에 왔다는 순간부터 이미 인연은 시작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30년이 걸렸을 뿐이었다. 우진과 함께 병실로 돌아가니 할인이 아주 희미하게 눈꺼풀을 움직였습니다. 저와 우진은 급하게 다가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눈 떠보자. 괜찮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해. 잠시 후 아이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빛은 초점이 흐리고 혼란에 가득 차 있었지만 분명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숨을 내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이야. 너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하리는 갑작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내 사진, 내 가방, 내 기타는요? 그 말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인에게서 소희의 흔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오는데 그 두려움이 어린 말투는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다 찾을 거야. 내 사진도, 내 기타도, 내가 잃어버린 거 다 되찾게 해줄게. 아이는 제 말을 듣고도 한동안 떨리는 숨을 내쉬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주 잠깐 안도한 것처럼. 하지만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온 인생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누군가를 의지하며 자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오래 경험한 아이, 그래서 누군가의 말보다 스스로를 먼저 걱정하게 된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친아들이었어도 그 사실이 이보다 더 무겁고 선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결정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더는 우연이나 운명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이제 내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비록 혈연은 아닐지라도
나도 진짜 가족이 되어줄 것이다. 이 아이를 소희가 바랐던 세상으로 다시 데려갈 것이다. 그날 밤 저는 할인의 손을 잡은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이제 혼자가 아니다. 너를 버린 사람도 없고 너를 잃을 사람도 없다.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 바로 다음 날 또 하나의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진실은 할인의 과거뿐 아니라 제 미래까지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밖으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아이 곁에서 몇 시간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할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들은 복도 의자에서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순간을 바라보며 저는 3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을 잃고 미래를 잃고 마음의 절반을 잃은 채 그저 숨만 붙여 살아가던 그 시절, 그때 누군가 제 곁에 앉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저에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제 인생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인을 보며 저는 그때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고물상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꾸러미를 품에 안고 들어오시더니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의자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직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꾸러미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소희가 남긴 마지막 겁니다. 저는 꾸러미를 받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천으로 감싸진 작은 상자, 밧줄처럼 오래된 끈,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 그 모든 것이 30년 전 그날을 다시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봉투와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으로 눌러 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서준 씨,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그게 너무 미안해서 이 말조차 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할머니께 부탁했어. 나는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걸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세상 차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떠난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그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려고 했어. 그 사람이 누구든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테니까. 하지만 마지막 순간 단 한 가지 아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누군가에게 분명 사랑받던 아이였다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고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날짜가 띄엄띄엄 적혀 있었고 그중 한 페이지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끝내 하지 않았다. 그가 날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높은 곳에 있고 나는 너무 초라하다. 내가 그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 그마저도 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그 어떤 세상에서도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 속에 있었고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켜주려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은 다들 말했어요. 그 아이 아버지는 분명 나쁜 사람일 거라고. 하지만 저는 소희가 끝까지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소희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만나러 간 적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단번에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소희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찾아갔다고. 하지만 그날 당신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녀를 몰라봤단 말인가? 내가 놓친 그 하루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렸단 말인가?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이후 소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통째로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른 채 지나친 단 하루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는 사실, 그날 제가 돌아보지 않은 단 한 걸음 때문에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다는 사실,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참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소희, 나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몰랐던 걸까?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살아온 제 삶 전체가 뒤집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소희가 저를 찾아왔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 한 줄의 진실이 제 심장을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녀를 몰라봤을까? 내가 그날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소희가 떠난 건 회장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떠난 거예요. 회장님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 때문에 미안해서, 자기가 짐이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으면서도 남에게 상처 줄까봐 걱정하는 사람, 누구보다 여리고 조심스러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버티다가 결국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가듯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너뜨리는 말이 할머니의 입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 할인이 어릴 때 종종 그랬어요. 엄마 사진을 붙잡고 말이죠. 나도 언젠가 누군가한테서 이름 불러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불려본 적 없는 이름, 누군가에게 안아달라고 말해본 적 없는 살, 누군가에게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인생.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고 뜨거운 것이 차오르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할인이가 깼어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히 병실로 돌아가니 할인이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면 위험해. 괜찮아. 천천히 하자. 할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나요? 왜 저를 데려왔어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세상에게 외면당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왜 나를, 왜 지금, 왜 이 사람이?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인아, 너를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 아빠가 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묻듯 말했습니다. 저 사진은요? 엄마 사진은 어디 있나요? 저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 케이스를 꺼내와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인은 그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듯 붙들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과 사진 속 과거를 이어붙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할인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혈연이 아니어도, 아버지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부모가 될 사람이.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상담하자고 합니다. 할인이 앞으로 어디서 지낼지 그 얘기도 해야 한대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디서 지낼지, 누가 보호할지, 그 질문은 누군가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너 우리 집으로 오지 않을래?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를 더는 혼자 두고 싶지 않다. 할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마치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언어를 듣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믿기 어렵고 두렵고 한편으론 어딘가 따뜻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을 숨으로 꾹꾹 삼키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저는 아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할인아,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너의 과거가 아픔이었다면 너의 미래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길에 내가 있고 싶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순간이 지난 직후 문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하철공단 조사팀입니다. 미나린 씨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조사 이상의 냉기와 긴장감이 묻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해 또 다른 진실을 들이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이 열릴 시간이라는 걸. 그 문 너머에는 제가 예상조차 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와 아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하철공단 조사팀이라는 말은 단순히 서류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 더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끌어올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할인을 잠시 바라보고 그의 손등을 살짝 쓸어준 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2명의 조사팀 관계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마디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단속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며 다음 말이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아이를 밀친 단속요원 중 한 명이 하필이면 회장님이 소유한 계열사 파견 직원이었습니다. 지하철공단 소속이 아니라 귀사 소속 파견 인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 앞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이 아이를 다치게 한 사람을 보낸 것인가?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벌어진 일이 결국 제 손끝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뜻인가? 조사팀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단속 과정에서 규정과 다른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파견 인력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책임은 공단과 회사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에게 벌어진 사고의 그림자가 다른 곳이 아니라 제가 세운 회사 아래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 그 진실은 DNA 결과보다 일기장의 글보다 더 뼈아프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조사팀은 제 표정을 읽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 미나린 씨에게 회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의사를 표하신다면 공단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책임 의사,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그들이 말하는 행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정적인 책임뿐 아니라 그 아이의 삶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겪은 일,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홀로 감당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조사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저의 표정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결심을 읽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 정말 하신 거 맞죠? 기록에 남겨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남기십시오. 이제는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사팀이 나간 뒤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리는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창밖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어제 많이 민폐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리나, 너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민폐가 아니야. 누구도 너를 탓할 수 없어. 내 잘못이 단 하나도 아니다. 우리 잘못이지. 어른들의 잘못이지. 그 말에 하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믿음과 두려움이 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린아, 혹시 정말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래? 아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평생 혼자서 버텨야만 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선택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하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는 하린의 퇴원 날짜를 잡아주며 집에서 편안히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며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을 확인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하린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거실에서 망설이듯 움직이던 아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자는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은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들은 하린에게 방을 함께 꾸미자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하린도 조심스럽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 그 소리, 그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우리 집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날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아이의 어깨에 내려앉자 우진이 말했습니다. 하린아, 사진 한 장 찍자. 하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저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우진은 폰을 들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첫 가족 사진이네. 그 말에 저는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린도 입술을 꼭 깨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찰칵 그 한 장의 사진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과거가 아니라 서로의 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정말 가족이 생긴 거죠. 저는 아이의 어깨를 조금 더 꼭 잡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너의 봄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 말과 함께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용서와 속죄와 사랑이 한자리에서 피어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희, 보고 있니? 너의 아이 지금 꽃길을 걷고 있어.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